그리고 아까 조리법이 당지수를 좀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만약에 계란으로 이제 뭐 식사를 대체하시는 경우에 어떤 조리법이 제일 좋은지. 아무래도 뭐 굽거나 아니면 이제 프라이하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계란도 삶아 먹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완전 식품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제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많으면 넘치는 것도 결국 부족한 거와 매한가지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뭐 하루에 계란 2개, 뭐 3개 이 정도 선을 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기가 몸에 안 좋다는 인식이 되게 많아가지고 채식을 하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채식은 그럼 당뇨병에 좀 더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채식 위주의 식단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면 콩팥의 기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보통 70에서 6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사실 이제 채식을 자꾸 먹다 보면 채소에 있는 칼륨이나 이런 것들이 더 콩팥 기능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콩팥 기능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배설이 안 돼서 칼륨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채소를 먹겠다면 삶아 먹는 게 좋고요. 그래서 아까 쌀밥도 현미밥을 먹으라고 얘기하지만 이 콩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또 쌀밥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이 채소의 문제점은 뭐냐면 필수 아미노산 중에 동물에서만 섭취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 3개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한쪽으로 치우친 채식 위주의 또는 육식 위주의 식단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만은 말씀하신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식물성 단백질만큼은 이제 다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내가 도저히 그 뭐 육식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면 그런 어떤 부족한 어떤 영양소는 뭐 이제 우리가 영양제로 보충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단지 그냥 식물성 단백질 또는 식물성 식사로 모든 걸 채울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고기로 치면은 동물성 단백질은 다 이제 필수 아미노산은 다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도 그 근육도 붉은 근육이 있고 이제 하얀 근육이 있듯이 고기도 붉은 고기 그다음에 하얀 고기가 있는데 되게 이제 그 얼마만큼 포화 지방이 많냐에 따라서 붉은 고기가 아무래도 그런 쪽이 더 많으니까 등심보다는 안심 같은 거를 드시는 게 좀 포화 지방이 좀 적은 고기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과일이 혈당을 높인다고 해서 아예 안 먹는 분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과일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과일도 우리가 모든 과일에다 이제 혈당을 다 올리는 건 아니고 과일도 당지수가 높은 과일이 있고 낮은 과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일 자체에는 섬유수도 많고 비타민도 많기 때문에 좋은 이제 당뇨병 환자의 식사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 당지수가 높은 과일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과일에 있는 과당은 포도당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당도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과당이 문제가 되는데 그럼 어떤 과일이 더 문제가 되느냐? 당지수가 높은 과일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감이라든지 수박 같은 그런 어떤 과일들은 당지수가 높고요. 딸기라든지 뭐 토마토 같은 그런 어떤 그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는 당지수가 낮기 때문에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가 아니라 어떤 과일을 먹고 어떤 과일을 먹지 않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토마토 이런 것들이 이제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석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과일들은 당뇨 환자분들도 드셔도 되는 과일일까요? 네, 이제 근데 문제는 드셔도 되는데 뭐든지 다 이 양이 문제가 또 되시겠죠. 그래서 같은 이제 과일이라도 당지수가 낮은 과일 그리고 당지수가 낮은 과일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맞는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이제 과일을 우리나라에서는 좀 후식으로 먹어서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먹는 게 좀 그 아까 제가 거꾸로 식사법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채소, 고기, 밥 이런 느낌으로 후식의 개념이 아닌 먼저 드시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과일보다는 사실은 과일만 느낌 나는 채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식성을 길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과일도 되게 뭐 예를 들면 비타민도 많고 항산화 물질도 많고 도움이 되지만 사실 더 좋은 거는 이런 채소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일보다는
채소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게 당뇨 관리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그럼 좀 어떤 음식이 좋은 것 같아요? 아침 식사로는 일단은 만약에 뭐 바쁘거나 너무 이제 많이 드시면 부대낀다는 분들 계시면 가볍게 드시는 게 좋은데요. 아무래도 그 완전 식품이라 할 수 있는 삶은 계란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유제품으로서 이제 플레인 요거트 같은 것들 드시는 게 좋고, 거기에 이제 뭐 견과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버무려서 드시면 뭐 간편한 아침 식사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침 식사로 나는 꼭 한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좀 쌀밥만 피하면 되는 걸까요? 뭐 쌀밥도 뭐 너무 이제 예를 들면 많이 먹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적당한 양을 순서를 좀 바꿔서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탄수화물이나 밥을 좀 식사의 순서에서 후순위로 먹고 아침에 시작할 때 뭐 샐러드나 이런 어떤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고 같이 이제 간편하게 뭐 삶은 계란 그다음에 이제 밥을 조금 드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꼭 국을 드시거나 찌개를 드시는 분들 거기에 있는 이제 채소는 건져 먹더라도 국물까지 이렇게 들이마시고 이러면은 짠 음식이 또 혈압도 올리지만 이게 또 혈당도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는 게 당뇨에 좋은 식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양식 식사로는 아침에 그 빵이랑 뭐 소세지 이런 걸 먹잖아요. 이런 거는 그럼 좀 좋지 않은 그렇죠. 소세지도 되게 염분이 많은 식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저염식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서양식 조찬에서도 이제 채소 위주의 샐러드 위주의 식사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빵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흰 식빵보다는 현미 식빵, 현미빵 이런 걸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게 이제 당뇨 전문가이신 원장님의 아침 식사 메뉴가 궁금한데 어떻게 드시는지. 저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침은 꼭 그 시간에 좀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삶은 계란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거트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간단하게라도 꼭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삼시세끼 중에서 가장 많이 드시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건 어느 끼니로 챙기시나요? 아무래도 아침, 점심 중에 점심, 저녁이 더 많은 편이고 뭐 특별한 일이 있고 모임이 있게 되면 저녁을 많이 드시지만 되게 그렇지 않은 날은 점심이 제일 많이 먹고 저녁은 좀 적게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주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메인 밀인데 하루에 그 제일 많이 그 식사를 하는 게 언제인지를 그 환자한테 의사도 물어보고 또 환자 본인 또는 개인도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나는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점심을 제일 많이 먹는다든지 점심에도 방점을 찍고 먹는다든지 저녁을 더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운동이나 여러 가지 생활 습관 특히 이제 약을 드시거나 인슐린을 맞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메인 식사가 언제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되게 이제 당뇨병을 관리하거나 당뇨 전 단계에서는 규칙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날은 오늘 점심을 많이 먹고 내일은 아침을 많이 먹고 하는 것보다는 그 어느 정도 그 시간도 정규성을 갖는 게 중요하고 식사의 양도 정규성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뭐 1년 365일을 다 똑같이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대충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일반적으로 규칙적으로 그 식사 시간이나 양을 정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화제인 그 위고비가 사실 당뇨 치료제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혈당과 다이어트의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당뇨 치료제가 다이어트하게 된 건지.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 혈당이 오른다는 게 남아있는 이제 그 혈당이 결국은 지방이 되고 그런 것들이 축적돼서 체중이 늘고 비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혈당하고 비만하고는 뭐 긴장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또 혈당 스파이크와 비만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사실은 뭐 요즘 뭐 호르몬 다이어트 얘기를 하는데 위고비라는 게 사실은 소장 호르몬이거든요. 그 GLP-1 호르몬이라고 해서 요즘 슈퍼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호르몬의 농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호르몬의 농도가 되면 위장 운동이 억제되고
또 혈당이 떨어지고 나중에 더 이게 농도가 올라가면 뇌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떨어뜨리고 또 비만 치료제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스펙트럼에서 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당뇨 치료제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비만 치료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각각의 용량과 주기와 따라서 효과가 조금씩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비만한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살도 빼고 혈당도 떨어뜨리기 위해서 위고비를 쓸 수는 있지만 비만하지 않은 당뇨병 환자가 굳이 위고비를 쓸 필요는 없고 그런 경우에 같은 GLP-1 호르몬 관계되는 다른 당뇨병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고비가 되게 열풍적으로 지금 사람들한테 비만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처방해 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근데 말이 안 되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살이 찌고 비만한 사람들한테 위고비를 쓸 수 있는 경우는 쓰더라도 혈당이 떨어진다고 해서 당뇨 환자들이 무조건 위고비를 쓰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고비가 아닌 다른 뭐 DPP-4 억제제라든지 GLP-1 호르몬의 다른 이제 혈당과 관계되는 그런 약제를 쓰는 게 더 적절한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당뇨를 치료하게 되면은 살도 빠지는 효과가 보통 다 따라오게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제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체중을 좀 찌면서 체중이 또 중립적이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제의 종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체중을 좀 빠지면서 내장 지방을 좀 떨어뜨리면서 혈당이 떨어지는 당뇨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게 개인 맞춤형으로 처방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혈당이 막 높아져 가지고 살이 막 쭉쭉 빠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좀 혈당을 떨어뜨리면서 체중을 좀 보존시키는 그런 약제를 써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혈당이 막 또 올라오면서 살이 또 찔 수도 있는 경우에는 살을 좀 빼면서 이제 체중을 좀 떨어뜨리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약제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막 거꾸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당뇨가 치료되는 것도 아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인제 뭐 비만한 당뇨병이라든지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생긴 당뇨병은 비만한 저거 자체가 사실은 인제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생기고 혈당이 올리게 되는데 뭐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돼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만하지는 않고요. 요즘 마른 당뇨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뭐 막 살을 뺄 필요도 없고 살을 빼 가면서 당뇨병을 치료할 필요는 더더욱 없는 거죠. 책에 보니까 가속노화의 주범인 3대 질병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가 당뇨라고 하셨어요. 당뇨가 노화를 앞당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뇨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호르몬 질환입니다. 사람들이 당뇨 그러면 이 인슐린 호르몬의 문제, 인슐린 호르몬이 안 나와서 인슐린 호르몬이 작동이 안 돼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당뇨를 일으키는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다 호르몬들의 기능이 노화가 오면 혈당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혈당이 올라가 있는 병이 당뇨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얘가 어떤 호르몬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혈당이 오르면 당뇨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원인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우리는 이제 학술적으로 병인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병인적 접근을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인슐린 호르몬의 문제도 있지만요. 남성 호르몬이 문제가 돼서 예를 들면 근육이 문제가 되고 지방이 쌓이고 의욕이 없어지니까 방에 콕 박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자꾸 먹게 되고 식욕이 여성들 보면은 갱년기 또 많이 드시잖아요. 또 갑자기 폭식하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는 당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성장 호르몬 그러니까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8가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서 당뇨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당뇨병을 진단받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호르몬의 불균형이 당뇨병이고요. 또 재밌는 거는 당뇨병이 되면 또 이런 호르몬들이 또 다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당뇨를 만들고 당뇨는 또 호르몬의 불균형을 만들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당뇨병은 호르몬 질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는 것도 있겠지만 이 생활 습관을 갖다가 교정해서 호르몬적인 접근으로 혈당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단 걸 많이 먹어서 당뇨를 걸린다는 어떤 인식은 좀 잘못됐다고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뭐 단 걸 많이 먹고 포도당 많이 먹고 그렇다고 해서 다 이게 당뇨가 되는 건 아닌 이유가 우리 호르몬에는 항상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잘 처리하고 잘 대사를 하고 그러면 혈당이 오르지 않으니까
당뇨가 안 되는데 뭔지 모르지만 나사 하나 풀린 것처럼 근데 단 걸 많이 먹었는데 어떤 호르몬에 문제가 돼서 그 단 거가 계속 쌓이고 또 단 거의 문제점은 이게 이제 비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 거 많이 먹으면 우리가 비만 돼서 요즘 혈당 다이어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비만이 되면 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요. 그래서 당뇨가 되는 거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단 걸 먹는다고 당뇨가 되는 건 아닌데 단 거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 호르몬의 교란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계속 악순환을 하면서 결국은 혈당이 치솟는 게 그래서 당뇨가 되는 거죠. 책에 보니까 이제 인슐린이 고장나는지 안 고장나는지 신호를 미리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 점검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뇨 전 단계에 몸을 돌이키기 위해서 좀 알아둬야 돼? 당뇨가 오기 전에 몸에 나타난 신호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혈당 스파이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당뇨병의 이제 자연적인 과정을 보면요. 일단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먼저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먼저 생기면 이제 인슐린이 나와서 뒤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처리가 안 되니까 먹은 혈당이 올라가는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단계가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문제가 되면 인슐린 저항성과 함께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는 단계에 이제 도달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복 혈당이 올라가서 공복 혈당, 식후 혈당이 3개월 이상 빠지면 당할 색소가 또 이제 올라가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게 당뇨병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요즘은 혈당을 다 재지 않고 또 눈으로 본다는 말도 하잖아요. 연속 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횟수가 많다든지 밥 먹고 굉장히 그 높이하고 골이 깊다든지 이게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은 이게 당뇨의 전 단계의 신호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혈당 측정기나 이런 뭐 자가 혈당 하지 않고 당뇨를 좀 미리 알 수 있는 전조 증상이 뭐가 있느냐? 굉장히 많아요. 애매합니다. 그래서 밥 먹었는데 막 식곤증처럼 졸리기도 하고요.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당뇨의 자연 과정을 보면 인슐린이 올라갔다가 저항성이 생겨서 혈당이 올라가서 또 다시 인슐린이 더 많이 나와서 결국은 저혈당으로 이제 꿇어앉히는 그런 단계가 오게 되는데 그럴 때는 또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공복감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든지 또 배가 고파서 또 먹고 헛헛하다든지 인슐린이 높게 좀 분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성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높아지죠. 그러면 막 손이 떨리고 땀이 나고 이런 또 식은땀 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어떻게 보면은 당뇨병의 이제 전조 증상 이런 거 인슐린의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눈으로 보이는 증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가 있냐면 보통 당뇨병 전 단계에서부터도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땀이 안 나거나 그다음에 이제 침이 잘 안 나와서 입이 마르거나 이런 것들도 당뇨병 그러니까 인슐린 호르몬의 분비에 어떻게 보면은 전조 증상일 수가 있고요. 아주 특징적으로 이 겨드랑이나 이런 쪽 목 뒤쪽에 까맣게 이제 색소가 집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생기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당뇨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슐린 호르몬이 뭔가 조금씩 나사가 풀리고 있구나. 고장이 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이 겨드랑이나 이 목 뒤에 이런 데 이제 막 까맣게 되는 거를 흑색 극세포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흑색 극세포종의 증상이 보인다면 내가 지금 인슐린 호르몬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책에 되게 새로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뇌가 당뇨를 앓을 수 있다고 써주셨는데 뇌가 당뇨를 앓는다는 게 어떤 건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슐린이라는 것은 그냥 당뇨만 생각하고 인슐린은 혈당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인슐린이 작용하는 곳은 간에도 작용하고요. 근육에도 작용하고요. 심지어 뇌까지도 작용을 합니다. 처음에 뇌에서 인슐린이 발견됐을 때 의학자들은 깜짝 놀랐죠. 아니, 뇌가 왜 인슐린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인슐린 호르몬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호르몬이 식욕을 올리기도 하고요. 인슐린 호르몬이 또 혈관을 청소하기도 하고요. 단지 혈당만 떨어뜨리는 호르몬이 아니거든요. 근데 뇌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뭘까? 이제 봤더니 그게 아밀로이드의 생성이나 분해를 갖다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있잖아요. 치매에 관련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3의 당뇨병이라고 새롭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슐린 관계된 질환, 당뇨병은 당뇨병인데 혈당도 오르면서
이게 보면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또 췌장에 또 공격을 하면 또 인슐린이 또 분비가 안 돼서 혈당도 오르고 뇌에는 또 치매가 오고, 그래서 이 치매가 당뇨의 또 하나의 합병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1의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당뇨병, 제2의 당뇨병은 분비는 되지만 저항성이 높아서 생긴 당뇨병, 제3의 당뇨병은 치매가 같이 온 당뇨병, 이렇게 우리가 쉽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당뇨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습관일 것 같은데 당뇨를 막고 호르몬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좀 위주로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호르몬의 패턴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당뇨가 된 건지를 아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의 분비의 문제인지 인슐린의 저항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스트레스 호르몬의 문제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남성 호르몬의 문제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그 식사를 거기에 맞춘 맞춤형 식사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칼슘이나 시금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서 인슐린 분비를 좀 많이 나오게 한다든지, 또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들은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좀 적게 먹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좀 낮춘다든지, 남성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남성 호르몬을 좀 올릴 수 있는 식사를 한다든지, 여성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여성 호르몬의 기능을 좀 좋게 하는 식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물론 전반적인 식사의 원칙은 있어요. 뭐 식사의 정규성이라고 해서 하루에 3끼를 정확한 시간에 먹는 게 중요하다. 아침을 거르지 마라. 가급적이면 식사를 당 지수 측면에서 인슐린 입장에서는 거꾸로 식사법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꾸로 식사법을 해라. 이제 이런 여러 가지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당 지수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얘기고 조금 더 좀 차별적인 어떤 그 사람한테 맞는 특수한 상황의 식사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혈압이랑 당뇨랑 면역 관리를 위해서 책에서 멜라토닌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 멜라토닌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수면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피부의 색소 침착, 멜라닌 세포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이름이 멜라토닌인데요. 결국은 피부 노화, 또 수면, 세 번째 멜라토닌의 중요한 점은 이제 대사에 관련돼서 혈당하고 혈압도 관련돼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 멜라토닌이 항산화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면역적인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떨어진 사람들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쉽게 감염도 잘 되고 또 암이나 이런 NK세포의 활성도가 멜라토닌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멜라토닌과 NK세포의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멜라토닌이 면역에도 관련되고 혈당, 혈압 이런 쪽에 관련돼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비타민 C보다 항산화 기능 10배가 높은 게 정말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비타민 C를 또 항산화 효과 때문에 또 많이들 드시는데요. 멜라토닌도 이제 앞으로는 그런 어찌 보면 항산화의 그 측면에서도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영양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멜라토닌은요. 그 단핵세포, 그러니까 아메바나 유글레나나 식물도 다 멜라토닌이 있잖아요. 근데 왜 멜라토닌이 있는지 의학자들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나쁜 세균, 바이러스가 자기를 공격할 때 그걸 갖다가 이제 예를 들면은 뒤처리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항산화제 역할을 멜라토닌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멜라토닌이 우리가 최초의 호르몬이라고 얘기하고 기본적인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멜라토닌이 단지 그냥 우리의 어떤 생명 주기를 잠깐 쉬어가게 해서 잠깐 잤다가 다시 또 이걸 갖다가 재개시키는 그런 어떤 우리 몸의 시계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잠깐 이 생명 현상이 잠깐 휴식기에 들어갔을 때 진짜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때는 면역력이 올라가고 대사가 안정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멜라토닌은 말하자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의 하나의 시계입니다. 그 시계가 잠깐 쉬었다 갔다가 또 잠깐 쉬었다 갔다 하고 그 쉬는 동안에 우리는 렘 수면, 비렘 수면을 통해서 충분히 심신의 스트레스를 풀고요. 잠깐 쉬는 동안에 새로운 세포가 재생이 돼서 면역력과 또 우리의 재생 같은 것들이 되고요. 잠깐 쉬는 동안에 노폐물이 또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력과 대사는 더 좋아질 거고요. 나머지 뭐 이 멜라토닌이 뭐 피부에도 좋고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를 하더라도 이 멜라토닌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수면의 효과는 결국은 면역이나 대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게 당뇨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만약에 멜라토닌이 좀 부족하게 되면 사실 멜라토닌에 직접적인 간접적인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멜라토닌 그 자체가 혈당하고 혈압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뇨에 관련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또 멜라토닌이 부족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고 그런 분들은 잠을 늦게 잔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야식도 하게 될 찬스도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멜라토닌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혈당을 특히 공복 혈당을 올릴 수 있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멜라토닌의 문제 때문에 공복 혈당이 올라갔다든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뭐 멜라토닌을 갖다가 잘 안정화시킬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야 되겠죠. 멜라토닌 영양제도 요즘 되게 많은데 이런 영양제 형태로 먹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글쎄 이건 좀 호르몬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사실 뭐 호르몬이라는 게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뭘 느끼냐 아니면 온도 뭐 색깔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호르몬이 막 분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이 되면 여성들이 설레고 가을이 되면 남성들이 우울감이 빠지게 되고 그런 어떤 만추나 아니면 새봄의 어떤 꽃들 봄꽃들이 피고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식물성 멜라토닌이라는 것은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고 쳤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게 분비가 돼서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비되는 사람한테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의 약품이라는 거는 10명 중에 9명이 효과가 있고 1명이 효과가 없을 때 약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라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45%가 종합 비타민 등의 이제 보충제나 영양제를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호르몬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비타민하고 호르몬은 차이가 많습니다. 비타민은 내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섭취를 해야 되는 거고요. 호르몬은 실제적으로 비타민과 달리 우리가 얘기하는 그 호르몬들은 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왕년에 내가 다 만들었던 호르몬이 지금 이제 제대로 분비가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을 본궤도에 올려놓으면 이 호르몬은 제대로 작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비타민의 문제에 대해서는 못 만드니까 섭취하는 건 당연하지만 사실 우리가 먹는 많은 식품들 이런 것들에는 천연 비타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타민도 지금 너무 많이 드시는데 거기에 대한 변명은 비타민 못 만드니까 먹어야 된다면서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경우에 정말 비타민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먹는 그 비타민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D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예를 들면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햇볕만 쬐도 20분, 30분 째면 800에서 1000IU 정도의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800에서 1000IU 정도의 비타민 D를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2000단위, 3000단위, 5000단위 이렇게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타민이 부족하면 만들 수 없으니까 섭취해야 된다. 그렇지만 정말 섭취하기 전에 내가 그 어떤 특정 비타민의 결핍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따져보고 결핍이 있다면 어느 정도를 섭취해야 되는지 이게 남용하든지 아니면 오용하든지 과용하면 안 된다. 그 호르몬의 원칙처럼 과유불구의 원칙을 지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호르몬 측면에서 갈 때는 호르몬이 부족하면 역시 이런 경우에는 뭐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어야 되겠지만 호르몬은 비타민과 달리 우리가 스스로 분비할 수 있는 생체 내 정보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호르몬이 부족한지 일단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호르몬이 부족한 거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 정도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아주 심하게 결핍돼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약이나 주사 같은 의학적 치료를 해야 되지만 대개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문제될 수 있는 정도의 결핍이라면 성장 호르몬이든 아니면 인슐린이든 충분히 내가 그걸 갖다가 잘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생활 습관의 루틴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도 그 과용에 대해서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특히 이런 뭐 영양제나 보충제가 간에 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비타민은 수용성 비타민이 있고 지용성 비타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수용성 비타민은 그래도 과용을 해도 소변으로 배설이 되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배설되지 않아요.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특히 또 영양제 중에서는요.
약간 뭐랄까요, 뭐 환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거기에 섞여 있는 다른 어떤 그 성분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성분 때문에 문제가 돼서 종종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영양제에 대해서 과용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파민과 호르몬이 이 균형을 유지하려면 근육 운동이 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이 도파민 분비 균형을 잡게 해주고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거든요. 근데 도파민이 이제 이게 막 출렁거릴 때 감정적인 동요가 많아지죠. 그래서 이 운동이 도파민이 중요하고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될 것 중에 양질의 수면을 가져야 되거든요. 아까 그 도파민만 갖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도파민과 도파민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야구로 치면 투수가 있으면 포수가 있는 것처럼 이 포수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도파민 수용체 회복에는 수면이 또 중요합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그래서 도파민 균형을 위해서는 운동과 수면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면도 이제 수면 시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잖아요. 예, 예. 뭐 다 100% 사람이 똑같진 않겠지만은 네. 그 최소한 몇 시간 이상은 자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최소한 이제 뭐 6시간 이상은 자는 게 좋다고 권고는 하는데요.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리고 또 수면 시간이 길다고 무조건 수면을 잘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밤에 잠을 자면서 악몽을 꾼다든지 뒤척거린다든지 수면의 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면의 시간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6시간 이상은 자고 그다음에 이제 수면의 질을 높이고요. 제일 좋은 멜라토닌이 나오는 데가 11시에서 1시 사이거든요. 자정을 끼고. 네네. 그래서 기왕이면 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11시에서 1시 사이에 그 시간대를 지켜서 주무시는 게 좋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꿈을 특이하게 많이 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예. 이분은 아무래도 좀 뇌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이렇게 좀 높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수면이라는 게 이제 렘 수면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렘 수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비렘 수면이 보통 한 1시간 반 정도 자게 되면 30분 정도는 이제 렘 수면이 돼서 한 2시간 정도의 사이클을 만드는 게 보통 일반적인 수면의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꿈을 꾼다는 건 렘 수면 때 사실은 이제 꿈을 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비율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잠을 갖다가 자는데 꿈을 너무 많이 꾼다든지 그것 때문에 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하면 좋은 수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면을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 결과적으로 이 근육을 잘 붙게 돕는 음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은 단백질 중에서도 이제 불포화 지방이 많은 단백질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L카르니틴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백질이라도 뭐 양고기 이런 데 L카르니틴이 많은데요. 네네. 그 L카르니틴이 많은 단백질 음식을 먹는 게 가급적이면 근육을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 호르몬을 갖다 분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간 고기도 뭐 돼지고기 있고 소고기 있고 양고기 있고 뭐 닭고기 있고 다양한데 오리고기도 있고. 그렇죠. 네. 그 고기마다도 다 이렇게 다른 건가요, 그러면? 고기마다도 그 성분이 차이가 있고요. 고기의 부위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닭고기로 예를 들면요. 네. 닭가슴살은 아무래도 푸석푸석하지만 지방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닭다리나 닭날개 이런 데는 또 지방이 많이 있거든요. 고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부위를 먹을 건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고요. 예를 들면 양곱창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곱창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지방이 많은 많죠. 음식이죠. 네. 그리고 요산이 많고 그래서 통풍이 일종의 호르몬 질환인데 곱창 같은 건 좀 덜 먹게 하고 맥주 못 드시게 하고 모든 음식이라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좋은 음식이 나한테 좋은 음식은 아니고요. 어떤 사람한테 나쁜 음식이 나한테 좋은 음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등푸른 생선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요산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내 호르몬한테 맞는 내 도파민한테 맞는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그 보디빌더도 있잖아요. 근육 키우시는 분들이 네. 닭가슴살만 전문적으로 왜 먹는지 알겠네요. 그리고 너무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을 유발시켜서 혈당이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하체 근육 단련법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 갖고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무게 없이 할 수 있는 거, 스쿼트 같은 게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사실 그 우리가 잠깐 시간이라도
스쿼트를 한 10번, 12번 정도. 근데 스쿼트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스쿼트를 하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거기에 내가 적응이 되면 와이드 스쿼트 같은 걸 하는 게 사실은 이 대퇴사두근이나 대퇴이두근 같은 근육이 근육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육들을 많이 만들어지는 데는 스쿼트 같은 것들은 누구든지 쉽게 시간만 되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습관 들이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갑자기 이따가 버스를 기다리면서 스쿼트를 하면 저 사람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저는 가끔 횡단보도에서도 그 한 발로 들었다 놨다 그런 어떤 레그레이즈 같은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근육과 내 건강을 지키는 게 오히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돈을 많이 벌고 천하를 다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내 스스로 도파민과 호르몬의 균형을 잘 지키는 게 어찌 보면 더 큰 성공과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비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계단 올라가고 이런 건 어때요? 계단 오르기도 굉장히 일상에서 우리가 근육량을 만들 수 있는 운동입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 그 연구실이 4층에 있는데요. 네네. 저는 그 4층까지는 계단을 올라가고요. 근데 내려갈 때는 계단으로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내려갈 때는 아무래도 무릎에 그쵸. 관절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올라갈 때는 항상 그 계단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넉넉 잡아서 한 6번 이상은 계단 오르기를 하는 것 같고요. 꼭 그게 이제 집에 가서도 또 집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아파트 같은데 계단 같은 것들 많이 이용하시고요. 네. 또 이제 요즘처럼 춥거나 여름에 또 더울 때는 뭐 백화점을 같은 데 간다든지 춥거나 더운 거에 관계없이 틈틈이 일상에서 하는 운동의 방법을 찾는 건 굉장히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산소도 되고 네네. 근력 운동도 되고요. 또 계단 오르기를 하게 되면 척추 기립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코어 근육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어 근육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이런 어떤 중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근육들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마이오카인이라고 근육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항중력근이라는 게 대개는 척추 기립근이라든지 이런 어떤 근육들이 많이 이제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이 사실은 스쿼트도 있지만 계단 오르기 같은 것들은 틈틈이 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단순히 노력만으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은 호르몬입니다. 사실 환자분들한테 이제 제가 많이 듣는 거는 교수님 제가 어제 또 야식을 먹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또 어저께 또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술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본인을 자책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냥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본인을 자책할 필요 없고 그거는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시키는 거고요. 그거를 이해하고 내가 너무 늦을 때는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도 사실은 도파민 중독에서 우리가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수용체가 회복되거든요. 네. 너무 늦은 때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도파민이라는 나의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보상을 일으키는 호르몬을 갖다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너무 늦은 때도 없고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도파민 균형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도파민 밸런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 첫 번째, 제가 늘 얘기했지만 도파민이라는 건 두 얼굴의 호르몬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도파민, 좋은 도파민의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 책을 도파민 밸런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도파민 밸런스라고 이름 붙인 두 번째 이유는요. 도파민 호르몬만 보지 마라. 도파민 호르몬과 도파민 수용체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도파민 밸런스가 된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도파민 밸런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이 도파민 호르몬이 도파민 호르몬, 도파민 수용체뿐만이 아니라 옥시토신, 세로토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호르몬들이 있고요. 도파민의 적이 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뭐 코티졸이니 레닌이니. 그래서 이 우리가 어디 가서 성공하려면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파민 밸런스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친구가 되는 호르몬과 나의 적이 되는 호르몬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도파민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0대 이후에 이제 고민하는 그 주요 아이템이 나이살인데요. 나이살의 정체가 무엇인지. 나이살도 뭐 여러 가지 호르몬이 원인인 경우가 많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체형이 바뀌는 걸 우리가 나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내가 뭘 많이 먹지도 않는 배가 나오고 살이 찌지 나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대표적인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이고요. 남성은 남성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또 나이살이 생기고요. 여성은 또 여성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나이살이 들고요. 또 갑상선 호르몬 있지 않습니까? 갑상선 호르몬도 나이가 들면 갑상선도 늙어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도 분비가 적어지거든요. 근데 갑상선 호르몬이 또 조금 적게 나오면 갑상선이 우리 몸의 엔진 같은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음식을 먹으면 불완전 연소가 돼서 또 다 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나이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성장 호르몬이지만 또 다른 호르몬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결국 나이살도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시작된다면 호르몬의 균형을 잡으면 나이살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책에서 남자와 여자가 살이 찌는 이유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간단히 지방이 있어야 할 곳에 안 있고 딴 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소성 지방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이소성 지방이 이제 예를 들면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이게 붙는 곳이 달라지는 거예요. 체형이. 두 번째는 근육이 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보통 그 배의 윗부분에 더 내장 지방이 쌓이고요. 남자들은 배꼽 아래쪽에 더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근육과 지방의 분포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리잖아요. 근데 이게 좀 떨어지게 되면 이게 뒤바뀌는 거가 또 남자랑 여자랑 틀리기 때문에 이래서 남자들의 나이살과 여성들의 나이살이 좀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비만이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질환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뭘까요? 비만도 대표적인 호르몬 질환입니다. 사실 의지 뭐 이런 걸로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의지가 있게 만들고 없게 만드는 것도 호르몬의 문제일 수도 있죠. 의지에 관계되는 호르몬은 도파민 호르몬이겠죠. 도파민 호르몬이 강해서 내가 목적지향적으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내 식욕 호르몬이 도파민 호르몬을 이겨버리면은 그 약을 이기는 것처럼 또 그게 또 결국은 음식을 탐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아무리 내가 이제 조절을 잘했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또 잔뜩 조절했던 것들이 그나마 이게 배치가 지방 재배치가 달라져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운동도 열심히 했고 식사도 운동을 했는데 갑상선 호르몬 때문에 그만 또 이게 살이 찔 수도 있고 해서 비만이라는 것도 호르몬 질환이고요. 또 비만이 되면 당뇨병처럼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소성 지방이라고 이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그 아디포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디포카인은 뭐냐면 지방 호르몬이에요. 마이오카인은 근육 호르몬이고 아디포카인은 지방 호르몬이고. 근데 마이오카인은 대개 10개 중에 8개, 9개는 좋은 호르몬이고요. 뭐 좋은 호르몬이라기보다는 이 연소를 시키는 호르몬이죠. 근데 아디포카인은 10개 중에 9개는 대개 나쁜 호르몬입니다. 염증을 일으키고요. 또 이게 연소를 덜 시켜서 자유지방산이라고 있죠. 이 지방이 이 혈액 속에 둥둥 뜨게 하는 게 또 이 아디포카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비만은 호르몬 때문에 시작됐지만 결국 또 호르몬 때문에 망한다라는 이유가 이 내장 지방이 비만이 되면 쌓이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 지방 호르몬이 굉장히 더 정도가 세고 더 그만큼 더 독성이 강하고 그만큼 더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비만해지면 또 이 호르몬들의 또 사이클이 더 어떻게 보면은 악순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책에서 비만의 원인이 파라리 음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살이 찌면 보통 다 운동부터 해야지 이 생각을 하는데 운동보다 식단이 더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물론 운동도 중요하고 식사도 중요한데요. 사실 운동에서 쓸 수 있는 우리가 이 칼로리의 소모량을 생각해 보면 이 운동을 갖다가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상 하기도 쉽지 않을걸요. 근데 이렇게 운동을 갖다가 오래 뭐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삼겹살을 먹다가 삼겹살 하나를 내려놓는 게 훨씬 더 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사실 호르몬들이라는 게 그 운동도 운동이고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더 중요한 건 수면하고 이 식사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보면 살이 찐 경우가 더 많고요. 왜냐하면 잠을 자면서 완전 연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잠을 못 자게 되면 결국은 또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가서 스트레스 때문에 또 살찌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음식하고 수면이 중요한데 운동을 더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먹으려는 이 음식을 어떻게 조절하고 줄이느냐 그게 더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위고비의 성분인 GLP 호르몬을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GLP-1 호르몬은 실제적으로 소장 호르몬입니다.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위고비라고 해서 약간 유사한 걸 화학적으로 만든 거지. 사실 위고비는 호르몬, 소장 호르몬에서 이제를 본따서 만든 거죠. 저는 우리 몸에 내가 갖고 있는 호르몬, 그 GLP-1 호르몬을 잘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GLP-1 호르몬의 어떤 루틴, 내가 식사는 어떤 걸 하고 언제 운동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하면 사실 그 GLP-1 호르몬을 이용해서 내가 위고비 주사를 맞지 않아도 호르몬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왜 자꾸 약이 아니고 호르몬 다이어트를 강조하느냐. 그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이유는 비만이 아까 호르몬 질환이라고 그랬잖아요. 호르몬의 불균형이 비만을 일으키고 비만해지면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다이어트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호르몬 다이어트를 택하라는 거죠. 두 번째 호르몬 다이어트를 하라는 이유는 건강한 다이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만 빠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이어트는. 건강하게 살이 빠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살 다 빼놓고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사실은 더 병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황제 다이어트니 뭐 원푸드 다이어트니 뭐 간헐적 단식이니 이런 거 많았잖아요. 일식이니. 근데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우리가 호르몬 다이어트를 하면 부작용 없이 살을 뺀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호르몬 다이어트의 중요성은 요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가 10kg 빼고 나서 요요가 오면 10kg 이상 더 쪄요. 이게 리바운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호르몬 다이어트를 하면 위고비도 약간 그래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받고 있지만 위고비처럼 아예 주사를 맞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이제 GLP-1 호르몬을 이용해서 호르몬 다이어트를 한다면 이제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제일 또 중요한 반가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책에 GLP-1 호르몬을 자체적으로 늘린 식사도 소개해 주셨는데 그중에 건강한 기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것들일까요? GLP 호르몬을 분비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식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고운 음식보다는 좀 약간 굵고 거친 음식들이 이제 십이지장을 타고 가서 소장에 L세포에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 그때 그 GLP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또 GLP 호르몬이 오르는 또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외에 건강한 기름이라고 해서 좋은 오메가3나 오메가6가 많은 그런 어떤 올리브유나 들기름, 참기름 이런 것들이 이게 말하자면 소장에서 GLP-1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을 자극해서 GLP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거꾸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GLP-1 호르몬의 분비는 달라지고요. 또 GLP 호르몬은 잠을 어떻게 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근데 식사에 관련돼서는 뭔가 직접적으로 소장을 자극해서 GLP-1 호르몬을 분비하는 식품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다른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면 아까 지금 얘기했던 기름을 이용해서 GLP-1을 분비를 시킨다든지 해서 드시게 되면 조금 더 내 몸속에 있는 GLP-1 호르몬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라고 단언합니다. 아까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아침 식사를 이제 하는 게 좋다 아니면 굶고 좀 공복 시간을 더 길게 하는 게 좋다 의견이 갈리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 의견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아침 식사를 굶은 사람들이 그 살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연구인데요. 왜 살이 빠졌을까 봤더니 최소한 이 간헐적 단식 공복 상태를 14시간 이상 유지해야지만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정도 유지해야지 어떤 호르몬의 작용으로 살이 빠지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또 아침 식사를 거르고 이제 그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살이 빠지는 사람보다는 또 찌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상하게 살이 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된 게 내장 지방이 쌓이고 근육은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빼라는 지방은 안 빠지고 그다음에 근육만 엉뚱하게 빠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근데 어쨌건 살이 빠지는 사람들 보면 왜 빠졌을까 보면 전반적인 칼로리가 섭취가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지금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할 거면 14시간 이상 할 거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인 거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간헐적 단식보다는 하루에 3끼 아침은 꼭 먹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하루에 3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르몬이라는 게 결국 우리 몸에 아주 정밀한 생체 시계거든요. 뭐 인슐린 같은 게 하루에 3번 나와줘야 되는데 하루에 3번 식사를 해서 인슐린에 시동을 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혈당 스파이크 개념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혈당 스파이크 측면에서도 보면 점심에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때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 어떤 때 안 생기고 가만 보니까 아침을 먹었냐 안 먹었냐 뭘 먹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왜 옛날에 그런 영화 제목이 있잖아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그런 얘기처럼 점심 혈당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가 아침에 뭘 먹었는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아침에 우리가 뭘 먹는지에 따라서 나의 점심의 혈당 스파이크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침은 뭐라도 좀 먹어줘야 점심에 급격히 날뛰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좀 하루에 규칙적으로 식사의 정규성을 갖고 아침을 꼭 먹는 게 뭐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규칙성을 유지하면서 점심, 저녁, 야식 이렇게 3끼를 먹으시는 분은 어떨까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규칙성이라는 게 식사의 정규성이라는 게 그러면 그 시간에 12시 3분에 1시 뭐 27분에 그건 아니고 보통 30분 정도의 레인지에서 먹는 게 중요하고 대부분의 이제 그 시간대에 먹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몸이 기억하게. 근데 인슐린 호르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는. 멜라토닌 호르몬도 있고요. 코틸도 호르몬이 있고요. 이게 정밀하게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8시에는 코티졸 호르몬이 나와서 깨워야 되고요. 4시에는 코티졸 호르몬이 무대에서 퇴장하고요. 4시부터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올라가야 되고요. 인슐린 호르몬은 아침, 점심, 저녁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말하자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인슐린 호르몬 하나의 측면을 봐서 나는 조금 올빼미형 인간이니까 나는 새벽형 인간이니까 그거 하나만 맞추다 보면 또 다른 호르몬들의 시간대하고 서로 이제 맞질 않는 거죠. 말하자면 이쪽에서는 지금 미국 시간대의 아침인데 이쪽은 저녁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이게 정밀하게 전체적인 어떤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게 시간만 맞추면 되지가 아니라 다른 호르몬들의 관계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는 그럼 아침, 점심, 저녁이 제일 이상적인 규칙성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농경사회 때부터 결국 이제 우리 몸에 세팅되어 있는 예전에 사실 원시 수렵 시대에는 사냥을 하고 그럴 때잖아요. 그때는 거의 뭐 인간도 동물처럼 이제 결국은 뭐 많이 먹을 때는 많이 먹고 조금 먹을 때는 조금 먹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호르몬의 체계는 이제 말하자면 많이 먹었을 때 그걸 비축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만드는 그래서 이제 원시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적자 생존의 원칙에서 좋은 거였지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략 유전자 가설 전략 형질 가설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인슐린이나 이런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쓴다는 거였는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질병자가 되고 결국은 도태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정착하고 살면서 있던 이 사회에서는 그 인슐린이나 이런 것들이 그 어느 정도 세팅되어 있는 그 시간대를 갖다가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에 비만은 물론 당뇨와 노화를 막는 블랙푸드 밥상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구성인지 궁금하네요. 블랙푸드 밥상이라는 건 이제 색깔이 까맣다 뭐 이런 건데 실제적으로 그냥 우리가 300이라고 있잖아요. 300 나쁜 거, 3 화이트. 그래서 밀가루, 그다음에 이제 흰쌀밥, 그다음에 설탕.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요즘은
블랙푸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이제 뭔가 안토시아닌이 많은 어떤 채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곡류 중에서도 조금 뭐 귤이나 뭔가 조금 현미나 뭔가 좀 하얗지 않고 블랙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좀 많이 먹어두면 사실 이게 블랙푸드 밥상이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고 그런 음식이 왜 좋으냐면 그런 것들은 이제 도정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영양분이 남아 있기도 하고요. 또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그 당 지수가 갑자기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푸드 밥상을 이제 드시게 되면 인슐린 호르몬이 안정이 될 거고요. 인슐린 호르몬이 결국 또 모든 호르몬들을 다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호르몬들도 이렇게 도미노처럼 이렇게 같이 안정될 수 있는 식사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환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식사를 조절해서 호르몬을 관리하셔서 체중을 많이 감량하신 사례를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리 뭐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비만약을 먹고 당뇨약을 먹고 해서 조절이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내가 그런 어떤 식사 조절이나 호르몬 조절을 안 하면 완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제 환자 중에서는요. 비만 수술을 받았는데 위하고 식도를 수술을 받았죠. 근데도 이분이 그 중환자실 나오고 병실에 있다가 몰래 또 치킨 그거 해서 먹다가 결국 또 큰일 날 뻔 적도 있거든요. 저는 이 에피소드에서 뭘 느꼈냐면 중요한 건 뭐 수술을 잘하고 약을 잘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거를 어떻게 호르몬 관리로 조절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분은 식욕 호르몬한테 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호르몬이라는 게 나의 생활 습관을 통해서 바뀌는 거고요. 이런 병들이 다 우리가 생활습관병이라고 하잖아요. 비만이고 당뇨고. 그래서 생활습관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약이나 주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지와 호르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막 고도 비만인 분들이 이런 약이나 이런 거 없이 호르몬 관리를 통해 뭐 10kg, 20kg 감량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제가 예전에 그 실험적으로 한 3주 프로젝트 호테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뭐 10명 정도의 환자 갖고 간단한 실험을 한 거지만 실제적으로 그 당할 숙소나 체중 같은 것들도 많이 빠졌고요.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진짜 많이 빠진 분들은 정말 10kg 정도 빠진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무슨 뭐 서너 가지 호르몬을 갖고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뭐 3주 하고 정말 그렇게 될까? 근데 그게 저희가 실험적으로 증명한 데이터도 있고요. 그래서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충분히 고도 비만도 호르몬 관리를 하면 빠질 수가 있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자신감 내지는 중요한 건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에 저속노화를 위해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하루에 계란 하나 정도 먹으면 충분할까요? 그럼요. 계란 하나보다 2개 정도 괜찮다고 보는데요. 계란 같은 경우는 완전 식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충분한 단백질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 뭐 콜레스테롤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기피하는 경향도 있는데 우리 몸의 항상성은 사실은 이제 계란을 갖다가 2개 정도. 근데 문제는 모든 식품에는 그 어떻게 조리하느냐, 어떤 소스를 쓰느냐, 이런 어떤 부위를 쓰느냐에 다 달라집니다. 같은 말하자면 닭고기라도 삶았냐 구웠냐 튀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닭가슴살을 먹느냐 닭다리를 먹느냐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란 얘기를 했다가 좀 조심스러운 건 그럼 계란 후라이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담백하게 드시려면 이제 삶은 계란 같은 걸 드시는 게 좋은데 아마 그 삶은 계란을 갖다가 또 2개씩 매일 먹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 같은 거 있잖아요. 조미김 같은 거. 조미김이 아니라도 김하고 같이 싸서 먹으면 조금 더 이 삶은 계란 먹기가 좀 쉬워질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입맛, 취향에 따라서 좋은 식품을 어떻게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책에 자세만 고쳐도 살이 빠진다는 그 내용이 나오던데 어떤 자세가 이렇게 살을 빠지게 하는 자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제일 안 좋은 게 뭐 TV 보면서 소파에 누워서 과자 먹으면서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그 드라마 속에서 그러다 갑자기 하고 막 쓰러지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의자에만 앉아도요 내장 지방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뛸 수 있으면 뛰지만 관절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 이제 빠르게 걷기를 하는데 빠르게 걷기나 걷기보다도 서기만 해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 내장 지방이나 이런 살이 빠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가만히 앉아 있고 이렇게 되면 자꾸 내장 지방이 축적되는데요. 환자분들한테도 정말 믿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50분 일하시고 공부하고 10분 정도는 서 있기만 해도 아주 일부지만 칼로리 소모도 되고 또 이제 척추 기립근이라든지 항중력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누워 있거나 이렇게 좀 느슨하게 있다 보면은 충분히 자극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이런 척추 기립근이라든 코어 근육이나 항중력근 같은 것들이 중력을 받으면서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근육에서는 또 마이오카인이라는 또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 있기만 해도 충분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력이 되면 천천히 또 산책도 해보시고요. 햇볕도 쬐면 또 세로토닌도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여력이 되면 그런 여타의 또 부가적인 운동도 하겠지만 정시간이 없다 그러면 50분 일하시고 반드시 5분, 10분은 그 서기라도 하는 걸 갖다가 강력 추천합니다. 방금 마이오카인 설명해 주셨는데 마이오카인에 대해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 마이오카인이 바로 근육 호르몬인데요. 사람들은 왜 마이오카인, 근육 운동을 하면 건강이 좋아지는가? 운동을 하면 건강이 좋아지는 이유가 칼로리를 소모시키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운동을 하면 또 근육량이 늘어나니까 기초대사율이 올라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열 생산이 돼서 살이 빠지고 건강이 좋다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고 근육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하고 혈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마이오카인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마이오카인은 에너지 대사에 관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이오카인은 근육량을 늘리고요. 세 번째 마이오카인의 기능은 지방을 줄이고요. 또 네 번째 마이오카인의 기능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육을 만드니까 근감소증에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지방을 갖다가 줄이니까 비만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에너지를 생성되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만성피로 증후군에도 마이오카인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또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당뇨,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될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오카인이라는 것은 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네 가지 분야의 기능도 있고 하지만 이게 또 항염증 작용도 있거든요. 지방을 줄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나오는 아까 아디포카인이 다 염증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아디포카인이 나쁜 물질인데 이게 지방을 갖다 줄이기 때문에 항염 작용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마이오카인이 또 중요한 거는 혈관 노화 우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혈관 건강에. 왜 그런 거 하냐면 이 혈관도 근육이 있거든요. 혈관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파이프처럼 되어 있지만 파이프 안에는 내피세포가 있고요. 그 밑에는 또 근육이 아주 작은 근육들이 있는 게 혈관이에요. 그러니까 혈관을 갖다가 이제 어떤 기능이나 구조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이오카인이 혈관 노화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이제 마이오카인이 이런 근육이나 지방의 분포, 에너지 이런 것들의 생성, 대사에 관련되기 때문에 결국은 노화의 가장 핵심적인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오카인이 오직 운동을 통해서만 생성되는 건가요? 그렇죠. 마이오카인이라는 건 이제 인대의 자극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가자미 근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대에 뭐 아주 가벼운 자극, 터치 이런 것들을 해도 마이오카인은 조금씩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오카인 보면은 이제 이게 그 중에 일부지만 우리 몸에는 백색 지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베이지색 지방, 갈색 지방으로 바꿔주는 게 또 마이오카인이에요. 그래서 스위치를 다시 우리가 그 말하자면 에너지 저장 모드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드로 바꾸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 몸의 건강과 노화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